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50대 초반 사장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지휘하는 무선사업부장을 맡겼습니다. 이번 인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로 대기업 창업 1세대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신동미 회장은 경고왕 원톱 체제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증권이 3년 전부터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수천억 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정비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자리에 1,200세대 임대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50대 초반의 젊은 사장에게 스마트폰 사업을 지휘하는 무선사업부장을 맡겼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사령탑에 노태문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50대 초반의 노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갤럭시 시리즈 개발의 주역으로 꼽힙니다. 50대 전문가의 약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0대 중후반의 정경훈 네트워크 사업부장, 황성우 종합기술원 부원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등 부사장 4명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총괄 김기남 부회장, 소비자가전 부문장 김현석 사장, 또 IM 부문장 고동진 사장의 대표이사 3인 체제는 유지됐습니다. 김 사장과 고 사장은 겸직하던 사업부를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안정 속에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의 조직 변화도 일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장단의 등용은 향후 삼성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고, 전자 계열사에 대한 사장단 인사도 이뤄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계현 부사장은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노희찬 사장은 S1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사장단에 50대 기술 전문가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장단 인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김동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스마트폰 사령탑에 오른 노태문 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노태문 사장은 지난 2018년에는 부사장이 됐고 지난해에는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서 올해는 스마트폰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개발의 주역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차기 최고 경영자에도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노 사장의 첫 글로벌 무대는 다음 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스마트폰 언팩 행사로 전망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갤럭시 S20와 폴드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소개하며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이 노태문 사장뿐 아니라 다른 50대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요. 네, 김기남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 김현석 사장 등 기존 3인 체제는 유지를 했는데요. 그 유지는 하면서 실력을 갖춘 50대 사장단을 채워 넣으면서 좀 시너지를 내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한 인사 면면을 보면 전경훈 네트워크 사업부장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도했고, 황성우 원장은 삼성의 차세대 기술 개발을 이끌어 성과를 내왔습니다. 최윤호 경영지원실장과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은 삼성전자의 내실을 다지는 등 경영관리를 이끌 재무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편 이 현업에서 물러났던 이인용 사회공헌 총괄 고문도 삼성전자의 대외 담당 사장으로 복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인용 사장이 3년 만에 삼성전자의 대외협력 CR 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서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을 계획인데요. 이인용 사장은 이 준법감시위원 7명에도 사내 위원
중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장이 대외협력 사장으로 복귀한 것도 준법감시 활동과 병행하면서 준법 경영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은 오늘 전자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이어서 부사장 이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지금도 조문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명예회장의 조문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이곳 장례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후 5시 40분경 빈소를 찾았는데요.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명예회장의 한일 간 경제가구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롯데그룹이 한일 간 민간 외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 전 총리는 빈손으로 일어나 고도 성장을 일으킨 한국 경제와 고인의 생애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인사로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에 빈소를 찾았고 손경식,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빈소에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손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 발전할 일만 남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상주와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선 그동안 사이가 소원했던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나란히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 오늘 상주로서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갑규 롯데 부회장은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라면서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또 고인의 남은 재산의 사회 환원 가능성에 대해선 가족끼리 의논하지 않았을까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장례는 오는 22일 발인이며 연결식은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롯데콘서트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롯데의 성공신을 써낸 장본인이자 마지막 창업 1세대 경영인으로서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경영 철학 그리고 한 인간의 모습까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1948년 롯데를 창립해 2015년 이사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67년간 계속됐습니다. 특히 신격호 회장은 국내에 기반이 없던 백화점과 호텔 사업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참외밭이 전부였던 잠실에 롯데백화점을 세워 2년 만에 번화가로 만든 뚝심은 유명합니다. 관광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의 국내 최초 독자적 브랜드의 호텔을 건설했고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 조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는 건설과 화학으로 사업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고인의 꿈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념도 시간의 흐름 앞에 퇴색했습니다. 아들 간 다툼으로 2015년 경영에서 쓸쓸히 퇴장했고 수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롯데그룹을 관전하냐, 안타까운 못살보냐 지지면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신 명예회장은 끝내 두 아들의 화해를 못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창업 1세대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창업 1세대의 면면은 어땠는지, 그 뒤를 이은 2세대의 현재는 어떤지 조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신 명예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반도체 사업으로 삼성의 토대를 만들고 1987년 타계했습니다. 1998년 별세한 고 최종현 SK 회장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청와대를 직접 찾아 외환위기를 경고했던 기업가입니다. 건설과 자동차, 중공업까지 일궈온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2001년 타계 전까지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남겼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달에 눈을 감았습니다. 2세대 경영인 중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4년 5월 심근경색 후
6년째 쾌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청문회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장남 구본무 회장이 재작년 별세했고 글로벌 LG 초석을 다진 구자경 회장도 지난해 연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송보국으로 유명한 한진 창업자 조중훈 회장의 아들 조양호 전 회장도 지병으로 지난해 별세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네, 또 다른 세관의 관심은 롯데 경영권의 미래입니다. 신명예회장 별세 이후에도 신동빈 회장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김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신동빈 회장 체제가 우세하다는 전망,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지난 2015년 이른바 왕자의 난 이후 신동빈 회장이 원톱 체제를 굳혔는데요. 지난해 2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6월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재선임이 되면서 신 회장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인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내 친신동빈 세력의 지지가 두터워서 입지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현재 체제와 관련해서 뭐 또 다른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여전히 경영권을 요구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동생인 신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 롯데를 나눠서 경영하자는 제안을 계속해 왔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이 모두 이기기는 했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의 경영권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 회장의 원톱 체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또 있을까요? 일단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호텔 롯데 상장이 있는데요.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통합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 지주사인 롯데지주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주요 주주인 호텔 롯데의 지분 99%를 일본 롯데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반쪽 지주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신 회장은 호텔 롯데 상장으로 시중 자금을 끌어와서 일본 롯데 지분율을 50%까지 낮추고 또 그 이후 호텔 롯데 계열사 지분을 떼어내서 롯데 지주로 가져와 지주사 중심 지배 구조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대신증권이 고객들에게 라임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이미 3년 전 라임 운용의 펀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본사 차원에서 판매 금지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점포에서만 수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라임 자산운용이 만든 펀드가 위험하니 팔지 말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책이 작년 2017년 여름부터 아예 레버리시킨 상품 팔지 마라. 저희는 전부 반대했었어요. 리스크 쪽도 다 반대, 팔지 말아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포 지점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반포만 제한적으로 고객들은 계속 팔았던 상품이고 고객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포만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게 어떠냐. 당시 반포 지점도 이런 사실을 펀드 판매에 이용했습니다. 반포 WM 센터 고객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했던 우리 동료들의 고객분들만 들어가는 펀드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점장들은 굉장히 시기 많이 하거든요. 라임 펀드 전체 판매 설정 잔액은 5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신증권이 무려 1조 1,7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의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파악해 마케팅을 자제한 것은 맞지만 펀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판매를 막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내부에서 반대한 펀드를 한 점포에서만 집중적으로 판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부분이 그렇게 판매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이지 않죠. 사실 어쨌든 정책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히 PB나 직원들의 입장이니까.
네, 펀드는 대부분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설명한다면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지난주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렸던 불안전 판매 의혹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며 반대한 펀드를 왜 반포 지점에서만 이렇게 판매했는지 두 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포센터에서만 이렇게 큰 규모로 판매가 됐다. 이거 굉장히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지점 센터장과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 그리고 이종필 전 부사장이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PB로서는 이례적으로 운용사와 같이 해외 펀드 자산 실사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운용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반포 센터장이 고객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면 라임의 적극적으로 수익률 관리도 요구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임자산운용의 배임 횡령 빼놓고는 무조건 고객 수익률에 되는 거 다 해라예요. 네, 그런데 대신증권 본사는 펀드의 리스크가 크다고 봤는데 근데 결국 판매에 제동하는 책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때문에 당시 반포 센터장도 본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반포센터에서 다 버린다고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라임에서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야 한 거였지. 이러니까 반포가 하게 될 때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또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판매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은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바로 옆 백화점과 백화점 사이에는 소위 쪽방촌이 있습니다. 과거 번번에 실패했던 이곳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정비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등포역 쪽방촌 주민들은 발 뻗을 자리도 부족한 공간에 월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보다도 임대료가 더 높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 쪽방촌 10,000제곱미터에 1,200세대의 임대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5년 쪽방 주민 이주 대책이 부족해 정비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만큼 이번에는 지구 내에 선이주 단지를 조성하여 쪽방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 쪽방촌 옆에 원주민들이 옮길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존 쪽방촌 자리에 새 거주지가 완성되면 임시 거주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방식입니다. 원주민들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넓은 공간에서 월 3만 원가량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최대 40층 높이로 지어져 역세권 주택 공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국의 나머지 9개 쪽방촌에도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오늘부터 시가로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 먼저 사례로 보죠. 이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가 강남에서 10억에 전세를 산다. 그런데 집주인이 2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세금 상승분에 의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전세 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신규 대출로 간주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집을 구했는데 좀 더 비싼 집입니다. 전세 대출이 연장되거나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린 전세 보증금은 스스로 돈을 마련하라.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만약 전세 보증금이 10억 원으로 똑같다. 이 경우에는 오는 4월 20일까지만 전세 대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윤 기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지역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세를 주고 강남에 전세 사는 분들, 이 경우에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일단 이 보유한 주택이 원래는 9억 원이 안 넘었다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9억 원이 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가 대출에 대한 연장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집을 팔거나
또 전세를 내주는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그 집으로 가거나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9억 원이 안 넘더라도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적발되면 2주 안에 전세 대출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조치로 강남발 도미노 형상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강북에 집을 세주고 또 뭐 교육 때문에 강남에 새를 사는 경우가 요즘 많죠. 그런데 요즘 강남에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반전세에다가 월세까지 매물이 늘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강남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북에 전세를 준 세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매물난까지 겹치게 되면 서울 전역으로 전세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중국과 태국, 일본을 포함해 200명이 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사는 이 여성은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확인돼 질본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감염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았고 입국 하루 전에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우한시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질본은 또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본이 내놓은 추가 대책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질본은 우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 내려지는데요. 다만 전염병의 확산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조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본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한편 질본은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인 우리나라 사람 2명과 중국인 1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였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가벼운 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여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4명에 대해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50주년을 맞는 올해 다보스 포럼은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자는 주제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환경이나 외교통상 이슈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정상과 기업인, 석학 3천여 명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분주합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화합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자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참가함에 따라 스위스 공군이 최대 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비가 삼엄합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콩그레스 센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통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가로 주목받는 또 다른 점은 세계 인사들과의 설전 여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여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가 참석하면서 환경과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이 세션에 직접 참가할 예정이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국제 외교통상 이슈를 둘러싸고 나흘간 이어지는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4일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50차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앞으로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도 줄어듭니다. 성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21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에는 전기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전기차 19개 차종 가운데 1개 차종을 뺀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연비, 한 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 체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0개 차종 가운데 단 7개 차종만 보조금 최대치인 8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비와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은 605만 원만 받게 돼 보조금 차이는 최대 215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기존의 보조금 지급 체계가 자동차 회사 간의 이 환경성, 기능성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좋은 친환경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 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수급 요건에는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내일부터 연금계좌의 가입과 이체, 해지, 그리고 연금 개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계좌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인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찾아오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오는 28일로 대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전에 대출을 갚으려면 연휴 직전인 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상그룹이 스마트폰 푸드 영화제인 ET 필름 페스티벌의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학생 48명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문화와 음식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총 8팀이 상을 받은 가운데 대상은 음식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은 한국과 베트남 혼합팀이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라는 절기 대한이었는데요. 이름과는 다르게 큰 추위 없이 미세먼지만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7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5도, 전주와 대구는 7도, 강릉은 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참 말썽이죠. 내일 오전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춘천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의 시작인 금요일부터는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이끈 우리나라의 대기업 창업 1세대는 모두 무대 밖으로 퇴장하게 됐습니다. 창업 1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유산은 초고층 타워도 특정 분야의 사업도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전 정신입니다. 이 도전 정신이 1세대를 따라 퇴장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인들이 선배들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